할 연구 부정행위는 2주에 걸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1. 연구 부정행위란 무엇인가? 2. 연구 부정행위 발생 배경, 즉, 왜 연구 부정행위가 나타나게 되었는가? 3. 연구 부정행위의 범위, 연구 부정행위를 어디까지 연구 부정행위라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하여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연구 부정행위가 무엇인지 정의할 수 있으며 연구 부정행위가 왜 생겼는지 알며 연구 부정행위의 범위를 말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연구자가 연구 부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기초 지식을 습득한다. 중앙일보와 포털 사이트 하이브레인넷의 공동조사에 따르면 2006년 석박사 학위 소지자 3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1.5%인 275명이 논문 부정행위를 직접 저질렀거나 목격했다고 대답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공동저자 끼워넣기 267명, 논문 표절 82명, 논문 대필 64명, 논문 재탕 62명으로 조사되었다. 그건 표절이 아니야. 아니라니까. 당연히 표절이라고. 너희들 왜 싸우고 있는 거니? 동국이가 선행 연구 결과를 타 논문에서 그대로 옮겨 쓴다는 거예요. 옮겨 쓰는 게 아니라 참고를 한다는 거지. 너 그렇게 잔머리 굴리다가 큰 코 다친다. 자, 조용히 해보려. 내가 정리해줄게. 동국이 선행연구 준비 중이구나. 네, 교수님. 논문 검색을 하고 있었어요. 비슷한 문제에 대해 다른 연구자들이 어떻게 접근하고 다루었는지 정리하는 게 선행연구 아닌가요? 근데 왜 선행연구 결과를 그대로 옮겨 쓰는 것은 표절이 되나요? 동국아, 당연히 표절이지. 표절은 저자 자신의 생각이 아닌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표현을 옮겨온 경우를 표절이라고 해. 또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빌려오는 경우에는 정당한 방식으로 인용해야 하며 인용한 부분이 자신이 작성한 부분과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단다. 거봐, 내 말이 맞지? 네, 몰랐네요. 그럼 너희들은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선 알고 있니? 아니요. 논문을 잘 써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구 부정행위를 알고 주의하는 것도 무척 중요해. 그럼 지금부터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서 전문가님께 여쭤보자. 전문가님? 네,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정의는 각 나라마다 다소 다릅니다. 우선 미국 과학기술정책국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는 첫째, 통용되는 관행과 매우 다른 행위이면서 둘째, 고의적으로 알고 있으면서 혹은 무모하게 행해지는 부정행위이고 셋째, 아주 많은 증거를 통해 입증된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미국의 경우로서 그야말로 심각하면서 증거가 충분한 부정행위만을 연구 부정행위로 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각 나라에서는 연구 부정행위를 어떻게 강조하고 있나요, 교수님? 그래, 우리 한번 나라별 연구 부정행위의 특징을 볼까? 전문가님? 네, 미국은 세계에서 최초로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 체계적인 대응을 했고 책임 있는 연구 행위를 강조했습니다. 유럽은 정직하고 합리적이며 자율적인 연구 풍토를 조성해 바람직한 과학 연구 실천을 이끌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연구 부정행위의 정의를 연구 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서 위조, 변조, 표절 등 연구 진실성을 직접적으로 저해하는 행위 외에도 몇 가지를 더 얘기했습니다.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부정행위 조사 방해 및 제보자에 대한 위해 등 연구 진실성 확립 노력을 저해하는 행위들도 연구 부정행위에 포함됐습니다. 2011년에 개정된 연구윤리 지침에는 자기 표절 혹은 연구 결과의 중복 사용에 대한 금지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미 많은 대학에서는 자체 연구윤리 규정 혹은 지침에 자료의 중복 사용을 연구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연구비 유용의 경우도 명백한 부정행위인가요? 그럼요. 연구비 유용의 경우 명백한 부정행위입니다. 하지만 연구의 진실성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연구 부정행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연구 부정행위 유형을 광범위하게 규정하기보단 책임 있는 연구를 위해 지양되어야 할 행위들이 최소 한도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럼 2012년 8월에 개정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한번 볼까요? 지침에서 제시한 연구 부정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더 자세한 규정은 참고 자료를 참조하렴. 지금까지 알아본 연구 부정 행위를 정리해 볼까? 연구 부정 행위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정한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르면 연구 부정 행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조, fabrication, 변조, falsification, 표절, plagiarism,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고의적 허위 제보, 기타. 2011년 신설된 제7조 자신의 연구 결과 사용까지 포함합니다. 이때 위조, 변조, 표절을 FFP라고 합니다. 교수님, 그럼 연구 부정 행위는 왜 생기나요? 논문을 쓰거나 연구를 할 때 부정을 저지르지 못하게 제도나 장치를 만들어 놓으면 되잖아요. 그래, 동실이처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연구 부정 행위를 발견하는 일이 쉽지 않단다. 즉, 연구자가 알고 연구 부정을 했을 수도 있고 모르고 했을 수도 있단 말이지. 그렇군요, 교수님. 저는 생명과학 분야에서 연구 부정 문제가 자주 거론되는 것을 접했어요. 실제로 황우석 사태도 그에 대한 하나의 예가 되겠죠? 왜 생명과학 분야에서 과학 부정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걸까요? 이유는 세포 배양처럼 동일한 실험 재료를 쓰지 않고서는 실험을 재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학술지에서 행하는 동료 심사가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이야. 하지만 연구 부정 행위는 비단 생명과학 분야에서만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것도 아니란다. 그것을 과학을 사회학적 관점에서 연구하는 과학 사회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지. 그럼 연구 부정 행위가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네, 연구 부정 행위의 발생 배경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나친 연구 실적 경쟁 때문입니다. 출판하라,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라는 말에서 드러나듯 구직, 승진을 위해 학자들은 논문을 내야 하는 압력에 시달리는데 이것이 연구 부정 행위를 저지를 환경을 제공합니다. 둘째, 연구의 상업화 때문입니다. 특허를 내고 돈을 벌어라는 말에서 보이듯이 이제 연구는 연구 그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상업적 목적과 결부됩니다. 셋째, 연구의 분업화 때문입니다. 현대 과학에서 공동 연구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연구의 분업이 극단적으로 진행되어서 같은 연구팀에 속한 연구자들도 서로가 무엇을 하는지도 잘 모르는 연구의 쪽방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넷째, 실험실의 비민주화 때문입니다. 실험실의 인간관계가 위계적일 경우 하층 연구 인력에게 업무 부담과 노동 강도가 과도하게 강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 이렇듯 현재의 상황이 연구 부정 행위를 더 부추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연구 부정 행위가 허용되거나 넘어가선 안 될 부분이지. 그래서 우리는 교육을 통해 연구 부정 행위에 대하여 더욱 자세히 알아두고 예방해야 하는 거란다. 네, 교수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저희가 연구 부정 행위에 있어서 너무 간과했던 것 같네요. 그럼 연구 부정 행위가 다른 나라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심각하게 발생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우리나라에서 심각하게 연구 부정 행위가 발생하는 이유 3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압축 성장과 관련됩니다. 압축 성장에 익숙해져 과정보다는 결과, 노력보다는 성과를 강조하는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둘째, 선택과 집중에서 강조되는 1등주의와 관련됩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언제부터인지 오로지 금메달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은메달은 무시되어 왔습니다. 그래서인지 은메달을 딴 선수가 기쁨이 아닌 회한의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종종 목격합니다. 셋째, 우리나라 학계에 잔존한 봉건주의 유산입니다. 의사결정이 소수의 상층부에 의해 독점되는 것은 정부나 기업뿐만 아니라 학계에도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난 설명을 들어도 왜 아직 헷갈리냐? 너무 어려워.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규정한 연구 부정행위를 보면 설명이 잘 되어 있던데. 아니, 나는 정확한 연구 부정행위가 뭔지 아직도 모르겠단 말이야. 그럼 우리 교수님께 찾아가 볼래? 너희들 아직도 열띤 토론을 하고 있구나. 네, 마침 교수님을 찾아가 볼까 하고 있었어요. 도대체 어떤 경우를 부정행위라고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거든요. 그럼 동실아, 네가 생각하기에는 어느 경우에 연구 부정행위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연구를 조작한 거 아닐까요? 맞아. 근데 이러한 연구 부정행위의 유형을 이야기하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어. 자, 지금부터 연구 진실성과 연구 부정행위에 대하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윤리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다루는 주제는 연구 진실성입니다. 연구 진실성에서 진실성은 두 가지 연관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그것은 정직성을 의미하며 이는 윤리적 행위와 연관됩니다. 둘째, 충실성은 완전함 또는 온전함을 의미하는데 이는 연구 수행 과정에서 세심함과 정확성이 필요함을 말해줍니다. 연구 진실성은 이런 점에서 인격과 관련된 윤리적 측면과 세심함 및 정확성과 관련된 기술적 측면을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연구 진실성이 연구 윤리에서 높은 기준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춘 용어라면 연구 부정행위는 연구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미국 연방정부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의 정의는 연구를 제안하고 수행하고 보고하는 과정에서 과학자 사회대에서 통상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으로부터 심각하게 빗나가는 여타의 실행들이라고 하죠. 그리고 여기에는 고의성이 없는 실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구 부정행위는 연구자가 해서는 안 되는 최소한의 요구사항인 반면 연구 진실성은 연구자가 추구해야 할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필요에 의해 규정과 지침으로 설명하고 교육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론 학문 공동체에서 행해지는 관행들에 의해 정해집니다. 그리고 관행들은 학문 공동체에서 무형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주로 멘토의 멘티에 대한 전승을 통해 내려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행들은 전공과 문화에 따라 다른 형태로 존재할 수 있죠. 그래. 얘들아, 넓은 의미의 연구의 진리 혹은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진리는 연구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느냐, 연구 내용에서 상호 모순되는 점이 없느냐, 연구자가 연구 결과를 정직하게 보고하느냐 등 주로 정직성과 관련되어 쓰이지. 그러나 실제 연구에서는 정직성 외에도 동료 연구자들끼리의 협력과 상호 신뢰, 정보의 공유, 연구 과정이나 연구 결과에 대한 책임감, 연구 대상에 대한 배려, 연구 결과의 정확한 보고 등도 중요한 문제야. 즉, 연구에서 이런 진실성과 정직이 상실되면 연구 부정행위라고 한단다. 교수님, 너무 광범위하고 어려워요. 맞아. 내가 찾아봐도 연구 진실성과 연구 부정행위에 관한 내용을 보면 연구 진실성과 연구 부정행위의 구분을 애매모호하게 알려줬어. 정확하게 말하지 못하고 통상적으로라는 말로 대략적인 설명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긴 해. 근데요, 교수님, 우리가 알아야 할 사항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연구에서 부정행위가 고의든 실수든 간에 모두 다 연구 부정행위의 큰 범위에는 속하는 것 같아요. 그래, 동실아. 열심히 공부했나 보구나. 지금처럼만 하면 되겠다. 하지만 좀 부족하지 않니? 아마도 연구 진실성과 연구 부정행위, 그리고 FFP, 이 모든 것이 어렵고 헷갈릴 거야. 네, 왜 이렇게 어렵죠? 그래, 그럼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보면서 이해하자.
연구 행위에서 잘못된 행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까? 전문가님? 찰스 회비지는 과학에서 4가지 종류의 사기를 구분하였는데요. 속임, 날조, 깎아내기, 가공이 그것들입니다. 먼저 속임은 언젠가는 밝혀질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데이터를 위조하는 경우입니다. 속는 상대방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날조는 영원히 밝혀지지 않으리라고 믿는다는 점에서 속임과 차이가 납니다. 깎아내기는 관찰한 결과가 평균값과 너무 차이가 날 때 원자료의 평균값은 그냥 둔 채 표준 편차를 줄여서 결과가 더 그럴듯하게 보이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가공은 자신의 주장을 지지하는 데이터만을 고르는 것을 말합니다. 베비지는 날조가 과학에 가장 해롭지만 그 사례는 드물다고 합니다. 이제 일반적인 연구 부정 행위를 알아보자. 미국 행정부의 과학기술정책국은 연구 부정 행위를 연구 계획, 수행 또는 심사 또는 연구 결과 보고에 있어서 위조, 변조, 표절 행위로 정의하고 있지. 이 3가지는 대표적인 연구 부정 행위로서 편의상 FFP라고 줄여 말하기도 해.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연구 부정 행위를 바라보는 관점인가요? 연구 부정 행위가 어디까지인지 판단할 때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좋은 질문이다. 바로 연구 부정 행위에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겠지. 그런데 베비지의 분류에서는 속임과 날조를 제외하고는 이런 고의성이 개입되어 있지 않다는 거야. 중요한 것은 과학 연구의 경우에 고의성이 개입되어 있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이지. 휘트백에 따르면 이런 사례는 10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라고 해. 예를 들어 흰 쥐의 이식된 피부 조각을 펠트펜으로 검게 칠해 검은 쥐의 피부 조각을 흰 쥐에 이식하는 획기적 실험에 성공한 것처럼 가장한 면역학자 윌리엄 서머린 사건이 고의적인 연구 사기 행위의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어.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황우석 박사의 세포사진 조작 사건도 얼마 안 되는 사례로 볼 수 있단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연구 부정 행위가 FFP의 연구 부정 행위의 전형적인 사례들인 것은 분명하겠지. 황우석 박사 사태 이후 연구 윤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중과 연구 공동체에는 연구 윤리에 대한 논의가 많아졌는데 그 논의는 주로 FFP에 집중되어 있어. 그러나 그 사례가 많지 않고 비윤리적인 것이 분명하다는 거야. 동국이는 이러한 사례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네, 저는 우리가 비윤리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실수 또는 부주의에 의한 사례에도 관심을 가지며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럼 교수님, FFP는 명백한 연구 부정 행위라는 것은 알겠는데 조금 더 사례를 통해 FFP를 제외한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래, 그럼 우리가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심층 있는 이야기를 해볼까? 우선 폴 프리드먼이 연구윤리 사설에서 비윤리적인 연구 실행을 식별해내는 우리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과학 연구에서 저질러지는 여러 종류의 실수들을 이야기했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과 관련이 있으니 그 사례를 통해 그의 의도인 실수를 찾아내고 이를 미연에 방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도 있지만 연구 부정행위에서 FFP 이외의 실수의 차이 명백하게 알고 넘어가자. 폴 프리드먼 연구윤리 사설의 예를 보겠습니다. 사례 1. 어떤 연구자가 우선권을 획득하려고 너무나 안달한 나머지 최초 발견을 확인해보지도 않고 논문 초고를 제출해서 잘못된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사례 2. 실험의 결과가 예상대로 나타나 연구자는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을 때 했어야 할 세밀한 검토를 해보지 않고 그 결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사례 3. 편향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한 실험을 수행하다가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사례 4. 자신의 결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선별된 일부 데이터만을 이용했습니다. 교수님, 위 사례들은 분명히 FFP의 사례는 아닌 거 맞죠? 그래, 왜 그럴까? 고의성이 개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의적이지 않은 실수라고 해서 비난을 면제받을 수 있는 단순한 실수로 생각해도 되나요? 그렇지는 않을걸? 당연히 과실이 존재하지.
맞아. 법률에서는 부주의나 태만 따위에서 비롯된 잘못을 과실이라고 부르는데 과실의 정도가 크고 작은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책임 조건이 된단다. 따라서 윤리적인 비난이 법률적인 책임보다 그 적용 범위가 더 넓은 점을 감안하면 과실에 의한 실수는 윤리적인 비난의 대상이 될 거야. 물론 그 실수의 정도에 따라 비난의 양이 다를 거고. 그럼 위 사례는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위 사례들은 모두 부주의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 이런 점에서 의도적 속임수나 거짓말은 아니고 FFP 경우와 같은 제재는 가해지지 않을 거야. 그렇다고 해서 윤리적인 비난을 피할 수는 없단다. 부주의에 대한 경계는 연구자들이 항상 교육받는 것이므로 그런 부주의가 무지나 통제불능의 것은 아니기 때문이지. 특히 사례 1과 같은 경우는 우선권을 획득하려는 욕심 때문에 서두른 사례인데 무지보다는 성실성의 문제이므로 비난을 받게 되겠지. 나머지 사례들은 문제가 좀 더 복잡해. 그렇다면 사례 2에서 4는 어떤 잘못을 한 건가요? 잘못을 했다면 변조인가요? 사례 2에서 4는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바꾸는 경우는 아니니까 변조 사례는 아니야. 또 단순히 부주의하거나 불성실하게 데이터를 무시한 것도 아니고 가설을 지지하지 않는 실험의 결과는 제외하고 유효한 데이터를 충분히 제시한 사례야. 가설을 지지하는 데이터를 모아 논지 전개를 설득력 있게 하는데 무슨 잘못이 있겠니? 하지만 그 데이터의 선별이 편향적으로 일어나는 경우에는 문제가 심각해질 수도 있잖아요. 맞아. 그럼 일상생활에서 자주 저질러지는 편향된 통계의 오류를 생각해보자. 어떤 사람이 여자는 수학을 못한다라는 가설을 가지고 있다고 해. 그 사람은 여러 데이터, 곧 여자들을 관찰하겠지. 그 결과 수학을 못하는 여자를 훨씬 더 많이 관찰했다면 여자는 수학을 못한다라는 가설은 성공적으로 검증이 된 거겠지. 그 가설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만난 여자들은 대부분 수학을 못한다고 주장할 거야. 그러나 문제는 그 사람이 가설에 대해 지나치게 기댄 나머지 자신도 모르게 데이터를 선별한다는 데에 있지. 다시 말해서 그는 수학을 잘하든 못하든 모든 여자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관찰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수학을 못하는 여자만 유효한 데이터로 간주한 거야. 수학을 잘하는 여자는 무의식적으로 데이터에서 제외시키는 거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은 많은 경우 이렇게 형성되고 고착될 수 있다는 거야. 데이터를 의도적으로 이런 식으로 편향되게 선별했다면 노골적인 거짓말과 별로 차이가 없겠지?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일어났는데도 비난을 받아야 하나요? 그럼 올바르게 추론해야 하는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봐야 돼. 특히 올바른 추론이 항상 강조되고 교육받는 연구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더욱 그렇겠지? 그렇군요, 교수님. 이제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 확실히 알겠습니다. 저는 방대한 양의 정보로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에요. 알았어. 마지막으로 연구 부정 행위들에 대하여 간략하게 정리해줄게. 단순한 실수, 무지 또는 무능에 의한 실수부터 노골적인 속임수까지 연구 환경과 조건이 형편없거나 연구 능력이 충분치 못하여 저질러지는 불가피한 실수는 흔한 일이야. 그것에 대해서 어떤 비난을 하지는 않는다는 뜻이야. 그러나 과실에 의한 실수는 윤리적인 비난을 받게 되어 있어. 더 나아가서 의도적인 속임수는 윤리적인 비난을 넘어서 법적 또는 행정적 제재를 받게 된다는 거지. 진짜 불가피한 실수라도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것은 부정행위가 된다고. 그럼 아주 흔한 관행적인 실수라도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노골적인 속임수로 이어지기 쉽겠군요. 그래. 책임 있는 연구윤리의 강령과 규범들 중 사소한 것을 어겼을 때라도 비윤리적이라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해. 이런 규범들을 꼭 지키는 자세와 교육이 우리한테는 필수적이야. 각종 연구윤리 강령에서 언급하는 규범들이 불편하다고 이를 어기는 것은 위에서 말했듯이 심각한 조작으로 쉽게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해. 또 이를 어겼을 때 비난은 마냥 가볍게 볼 수 없어. 이제 확실히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이젠 연구자의 연구윤리에서 연구 부정 행위의 범위가 어디까지 적용해야 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는 이쯤에서 정리하고
우리나라의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정한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를 위한 지침을 공부하도록 하자. 퀴즈.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해 주세요. 1. 연구자는 핵심적 가치인 정직성, 정확성, 효율성, 객관성을 지켜나가야 한다. 답은 O입니다. 2. 연구 부정 행위 중에서 FFP는 무엇을 말할까요? 답은 위조, fabrication, 변조, falsification, 표절, plagiarism입니다.